중국에서 복권 열풍이 뜨겁습니다. 종일 복권만 긁어 보여주는 SNS 영상에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모일 정도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까지 커진 중국의 복권 시장. 그 열풍을 주도하는 건 젊은 청년층입니다. 복권 왕국이 된 중국, 그 뒤에 숨겨진 현실. 온더스팟 글로벌 핫라인에서 베이징 권난 특파원을 연결해 들어봅니다. SBS 권난입니다. 요즘에 중국 SNS에서 복권 얘기로 떠들썩하더라고요. SNS 웨이보 그리고 바이두 같은 포털에서 계속 복권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권 1등 당첨 소식인데요. 광저우시에서 무려 1억 4,400만 위안짜리 1등 당첨금이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이 좀 넘는 28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샹서치오라고 우리나라 로또랑 비슷한 그 복권을 구매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1등 당첨금이 1억 4,400만 위안이 아니라요. 원래는 656만 위안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은 번호의 복권을 무려 22장을 사서 이 22장이 모두 다 1등에 당첨이 되면서 이 280억 원의 그 행운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복권 판매점의 업주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가게의 단골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특징적인 거는 똑같은 번호를 3년째 계속 같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번호를 여러 개를 사서 이게 당첨이 됐다. 이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주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장시성 난창시에서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1등 당첨금 금액이 2억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억이 넘는 그런 당첨금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복권 판매점에 가서 가져온 복권인데요. 전체 8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하겠다, 두 개를 선택하겠다, 10개를 선택하겠다 이거를 본인이 골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개를 선택하겠다 하면은 이 80개 중에 10개의 숫자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복권의 조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오늘 밤 9시 반에 전체 80개의 공 중에서 20개의 공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20개의 공 안에 10개, 내가 뽑은 숫자 10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저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저는 10개 조합에서는 1등이 될 수 없어요. 이 콰일러 바라는 복권을 사서 4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당첨이 됐는데 원래는 이 1등 당첨금을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 복권을 5만 장을 구입을 했어요. 사실 이 콰일러 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같은 번호 조합의 복권을 1만 장, 10,000장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 구매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일고 있고요. 이 사람이 구매한 시점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복권의 추첨을 보통 밤 9시 반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입한 시점이 그보다 한 2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여러 판매점을 돌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콰일러 바라는 그 복권의 경우에는 숫자가 높을수록 당첨금이 더 높아져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숫자 7개의 조합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었으면 숫자 10개의 조합, 9개 조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7개 조합을 했느냐. 근데 그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 조합당 그 당첨금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 소득세 20% 이 정도로 떼게 돼 있습니다. 8개 조합, 9개 조합일 때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 한도를 넘는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개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1등 당첨금을 받아서 세금도 아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세금 한 푼 안 내고 돈을 다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어떤 또 의혹이 나왔냐면은 복권 그 센터 측에서 복권 기금이 점점 이제 고갈이 됐는데 이 고갈된 이유가 센터 내 횡령이라든지 다른 어떤 비리의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당첨금을 준 것처럼 해서 이거를 좀 숨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영 매체인 CCTV나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이거 좀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규명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실제로 이 당국이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우에 이게 과연 일확천금의 행운인지 아니면은 부정꼼수의 결과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왕징이라는 곳인데요. 그 왕징 근처에도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노인부터 젊은 층까지 굉장히 남녀노소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되게 쉽게 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블럭마다 다녀보면은 복권 판매점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요. 그리고 뭐 쇼핑몰에 들어가 봐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 가운데 자리에 복권 전문 판매점이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밀크티집 전문점 이런 데서도 요만하게 차려놓고서 복권을 파는 경우도 봤고요. 요즘에는 뭐 복권 자동 판매기까지 등장을 했고, 또 택시 안에서도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미니 자동 판매기를 설치를 해서 택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한테 뭐 물어보니까 하루 한 달에 200장은 팔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위안 정도 당첨이 됐더라. 네, 사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도박금지법이 있어가지고 복권이 완전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그리고 뭐 체육기금 마련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워서 복권 발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 복권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복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한 8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1월에 비해서 9월의 판매량이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더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만큼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왕판이 지난 6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복권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거는 중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고 또 이 좋지 않다는 그런 신호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복권 열풍을 견인하는 게 특정 세대, 특히 젊은 층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 그 복권 판매점을 이제 지나다녀 보면은 막 20대 커플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가방을 메고 온 그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SNS에 복권을 사서 직접 긁어보거나 당첨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뭐 복권 플렉스 영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즉석 복권을 여러 장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 그 한 번에 이렇게 딱 긁어보는, 그래서 당첨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요. 밀대로 이렇게 쭉 밀어요, 이렇게. 수십장 사셨네요, 이분은 수십장. 또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다, 그래서 몇 장을 샀고 이거를 하나씩 긁어보겠다면서 이제 몇 장이 남았는데 아직 당첨이 안 됐네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영상이 또 있고요. 실제로 뭐 복권 왕홍이라고 해서 복권 인플루언서도 등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살의 뭐 채닝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떠오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 2월에 이렇게 복권을 사서 한번 긁어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복권을 사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한 수백 명이었던 팔로워가 지금은 거의 50만을 눈앞에 둔 아주 인플루언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채닝의 팔로워 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23세 미만의 그런 젊은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 이 복권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반영하는 그런 현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 보면은 글로벌 타임즈에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복권을 사는, 특히 스포츠 복권을 사는 세대 중에 한 40% 가까이가 MZ세대다, 이런 기사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좀 취업도 잘 안 되고 살기가 좀 어렵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권에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자조적인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 시즌에 그런 중국 젊은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SNS에서 많이 공유가 됐거든요.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이제 나는 사실 이제 나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고 바닥에 누워서 약간 시체놀이처럼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드러낸 그런 사진들이 한참 많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한 11%대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를 지나고 올해에 들어서면서
4월, 5월, 6월 전부 다 석 달 연속해서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올 7월 같은 경우에는 1,100만 명의 대졸자가 나왔다고 해요. 사상 최대인데요. 그래서 7월에는 더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돌연 이 국가통계국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발표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을 좀 우려를 해서 당국에서 이걸 사전적으로 좀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 베이징에 와서 첫 번째 들었던 얘기가 전업 자녀입니다. 지엔지 얼뉘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업주부에서 따온 말인데 내 전업은 자녀다 이거예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붙어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걸 보면은 자기가 집에 취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뭐 운전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청소 요리 이런 걸 하면서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오늘 전업자녀로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친구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나름의 자부심도 있어요. 내가 취직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전업자녀로서 취직을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컬라오라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붙어서 산다는 뜻의 컬라오라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뭐 눈에 띄는 신조어 중에는 사불 청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불 청년이 뭐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모두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에는 뭐 M포 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약간 맥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내가 다 따라갈 수 없고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살겠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젊은 세대는 쇼핑을 가면 B1, B2만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B1, B2가 지하층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쇼핑몰에 가보면 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하층에는 식품관 아니면은 좀 저렴하고 대중적인 브랜드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런 저렴한 브랜드들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결혼 잘 못하고 안 한다면서요? 네, 이게 중국을 보면은 비교적 결혼 연령이 좀 빠른 편이었어요. 20대 중반만 돼도 너 결혼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중반이 돼도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율도 줄고 결혼 혼인 건수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도 약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 중국에 와가지고 20대 후반에 한 여성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9년을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과연 내가 이곳 베이징에서 일을 하면서 이 친구랑 결혼을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을까?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먼저 앞서 드는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대학 친구들을 봐도 지금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절반 이상은 아예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다들 비슷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정하고 이제 기시감이 드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대책으로는 각 대학마다 이렇게 채용 박람회를 많이 열어서 열심히 이제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대졸자들을 채용을 해라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지난 4월에 보면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대졸자 아니면 그 16살에서 24살까지의 청년들 이들을 뭐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할 경우에 기업에 1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뭐 1, 2선 도시 같은 대도시 말고 지방 도시를 가서 뭐 직장을 구하거나 하면은 뭐 학자금 대출 등 부분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좀 더 높이 해서 주겠다 이런 뭐 당근 같은 그런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뭐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약간 일회성 정책 아니냐 그리고 이런 아직 지금 대졸자들 눈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을 가라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한 정책 아니냐 이런 좀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농촌으로 가라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로 가라 공장으로 가라 이런 장려책도 내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농사를 짓자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돌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약간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너무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솔깃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대졸자고 고학력자인 상태에서 젊은이들의 니즈,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이런 정책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등을 돌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이런 대졸자, 고학력자가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은 오히려 앞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 그런데 중국이 요즘 이 출생증명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아기를 거래하고 가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가 발각된 건데 멀쩡한 산부인과 병원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중국의 인신매매와 신생아 거래,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데요.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을 한라인으로 연결합니다. 가짜 출생증명서 어떤 사건인가요? 중국 중동부에는 후베이성의 한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장사를 하는 영상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 미혼모가 낳은 남의 아기를 자신의 아이처럼 호적에 등록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브로커와 먼저 접촉을 했는데 이 브로커가 100% 진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면서 연결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산부인과의 병원장이었던 겁니다. 出自民网、防疫网、分娩网，全部都有你们的。就是你在这生的孩子，一模一样的。找我真的是太对了。 총 9만 6천이면 우리도 1,700만 원 가까이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병원장 몫이고 나머지는 분만실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출생 증명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해야 되는 백신 접종 기록이라든가 분만 기록 이런 것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 거였고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돈을 지불한 바로 그 당일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꾸며진 출생증명서가 프린터를 통해서 불과 몇십 분 만에 인쇄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관정기라고 하는 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는 개인 활동가가 한 분 있는데요. 우연히 인신매매와 아동 유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개인적으로 이런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려 1년간의 추적 끝에 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와 먼저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미혼모 역할을 할 이제 여성까지 섭외를 해서 같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전 과정을 녹화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 보건당국이 이제 출산 사실 확인을 전화를 걸어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줬는데요. 只管医生姓什么，你主任姓李就行了。我朋友推荐过来的。两条烟呢，第二组啊，包个两条红包啊，小钱的这个。 깐깐하게 물어보는 공무원이 있다면 술이나 담배, 또 작은 돈 이런 한마디로 뇌물을 쓰라는 거죠. 전체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일체 기록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친부모가 아이를 찾겠다고 왔을 때 당신이 그 아이가 친부모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이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 장사는 9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수익원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 수익이 된 것은 대리모를 불법으로 알선해 주는 것,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사람과 또 아이를 인신매매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서로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장사에도 직접 가담을 했다고 해서 더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신생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거네요. 이 활동가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브로커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이런 출생증명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족으로 등록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혹시 딸을 한 명 더 원하면 딸을 한 명 더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를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섭외해 주겠다. 이렇게 거래에 나선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공개되고 나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실제로 출산증명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왔고, 여러 곳에서 지금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사건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정말 이 사건의 여파가 미칠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인 인신매매 문제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잖아요.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요. 장수성의 한 농촌에 있는 한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 살고 있는 이제 45살 여성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파장이 전 세계까지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이 여성은 30대 때인 1998년에 세 차례나 인신매매를 당한 끝에 지금 가족과 살게 됐는데, 그 20년 동안에도 심각한 학대를 당하면서 8명이나 되는 아이를 출산을 해야 했고, 또 조현병까지 시달리면서 쇠사슬에 목이 낀 채로 난방도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가구조차 없는 그런 편자집에서 살아왔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사실 이 당시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중국에 쏠린 상황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지역 당국은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데 급급했고, 처음에는 인신매매나 유괴가 없었다 이런 발표를 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인신매매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또 많이 퍼져 있는지 관련 통계가 있나요? 2013년에 불법 인신매매와 아동 유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10달 동안이나 수사를 했는데 이 10달 동안 적발된 인신매매와 아동 유괴 건수가 4만 건에 이르렀고요. 여성 5만 명, 아동 2만 4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여성 1,000여 명도 이 과정에서 구출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2013년 당시 조사 때 한 공무원이 1년에 유괴되는 아동의 숫자가 20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런 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출산증명서 이 장사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 이런 인신매매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인신매매와 아동 유괴가 중국에서 근절되지 않는 이 배경에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 몇 가지가 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아직까지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편인데요. 2022년 인구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인구에서 무려 3,3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 3,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도,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사실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거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남학생이 63인데 반해서 여성은 37밖에 안 될 정도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 자녀만 갖도록 하는 정책이 40년간 그동안 계속돼 왔잖아요. 2016년에 폐지되긴 했지만 아들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괴라든지 인신매매를 통해서 납치된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이런 일이 그동안 계속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 인신매매가 근절이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자란 남자 아이들이 이제 커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여성 배우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인신매매나 유괴 등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돈으로 사오는 이런 경우도 이어지는 거죠. 지금도 중국 뉴스에서 가장 심심치 않게 보도된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얼마 전에 찾았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신매매나 유괴를 통해서 농촌 지역에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가 이 차일이라고 부르는 지참금 문제인데요. 신랑이 신부 집에 주는 지참금을 바로 차일이라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 차일이 지도라는 게 생길 정도로 각 지역별로 베이징은 얼마, 상하이는 얼마, 수천성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신부값이 도대체 얼마냐 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자동차 그리고 여기서는 세 가지의 금속이라고 하는데 금목걸이, 금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각 지역별로 신분가시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을 정도거든요. 지참금과 인신매매를 통해서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 사이에 관계가 어떤 경우에 모호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우리로 따지면 유튜버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 스트리머가 자기 SNS 계정에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각 여성들의 신부가, 지참금이 얼마다, 그리고 성격은 어떻고 장애가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소개 글을 올리면서 각 사람별로 지참금이 얼마다는 걸 공개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논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지참금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의 대가냐는 논란이 불붙으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중국도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을 텐데 왜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여전히 처벌이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쇠사슬녀 사건 같은 경우에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형량을 놓고도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 동안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징역 9년이 합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게 불과 2016년이에요.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벌금은 묻는다든가 아니면 낙태를 강요당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로 호적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미등록 인구인 상태로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40년 동안 이어오면서 가져온 부작용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